네, 이제 9번째입니다. 자, 9번째는요, 고시원 창업을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창업했다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귀를 활짝 열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앞으로 재테크 관련 정보를 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시원 사항 주의사항인데요.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이 고시원이 뭐라 그랬죠? 예,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이건 이제 소방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가 또 불연자재라든가, 그래서 소방서에서 정한 자재나 환경을 이제 마련을 해야 돼요. 매년 이제 소방 필증에 대한 이제 점검을 받는데 이게 잘못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고시원은 이제 소방 필증을 이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고시원이 처음에 나왔던 2009년도 당시에는 1000제곱미터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약 300평이죠. 근데 지금은 줄였습니다. 왜? 고시원이 너무 이제 불법화가 많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 고시원을 없앨 수는 없고 이제 면적을 줄이면서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150평까지 가능해요. 500제곱미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건물이 만약에 7층짜리가 있는데 한 층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칠게요. 한 층 하고 있고 내가 만약 여기 들어가서 또 고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평, 100평, 200평이죠. 이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고시원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잘못 때문에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 들어가는데 나중에 고시원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내 건물 내에, 내가 하려는 건물 내에 고시원이 있다면 그 고시원이 몇 평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100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평수는 50평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 대한 총 면적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면적 제한 150평이 있으니 기존에 고시원을 하고 있다면 고시원을 하고 있는 남은 평수가 내가 할 수 있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설 검토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면 넷난방이 개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전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제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시원이 이제 방에 따박따박 붙어 있는데 바닥에 이제 엑셀로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난방 시스템이. 그리고 냉방은 위에 그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에어컨이 이제 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방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즉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가 망가지게 되면 거기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고쳐야 되는 굉장히 아주 큰 작업이 들어가게 돼요. 고시원을 최초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물론이고,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인수할 때도 이 넷난방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셨다고 했다가 아예 운영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반드시 고시원 인수 창업을 하실 때는 냉난방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기간인데요. 내가 그냥 건물을 매입해서 또 한 개 층을 내가 사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임대를 할 때는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는데 일정 기간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이 잘 된다면 가능한 이제 오래 하면 좋겠죠. 그래서 건축주하고 사전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할 수 있는지, 오래된 건물은 중간에 허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꼭 확인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시원 사업을 할 때 내가 들어가는 이제 비용하고 또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월 임대료, 그 다음에 고시원은 기본적인 관리 비용들이 있어요. 뭐 고시원 소장을 둘 수도 있겠고, 기본적인 운영 수입이라고 하면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공용 주방이 있어요. 거기에 뭐 라면이라든가 그때 먹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식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시원에 나오는 총 수입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하셨으면 해요. 특히 이제 매출 부분은 만약에 방이 50개인데 하나당 50만 원이면
2,500만 원인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좀 위험합니다. 이게 100% 만실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0 내지 80%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매출을 잡아야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시원은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4층 이하에 할 때는 상관없는데 5층 이상의 고시원을 할 때는요, 별도의 피난계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주 계단 말고 5층 이상에 할 때는 좀 더 이 소방법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별도의 또 피난계단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고시원 창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방필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아놨는지, 또 면적의 제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설, 이 냉장만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임대 기간도 이제 확인하시고, 당연히 예상되는 지출과 또 수입도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5층 이상은 별도의 피난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고시원 창업을 위한 성공 3요소입니다. 성공 3요소. 자, 이거는 제가 그 이전 영상인 그 방배동 아주머니의 고시원 창업 성공 사례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해서 큰 수익을 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케팅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마케팅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케팅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고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이제는 마케팅 능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죠. 온라인 마케팅. 이 고시원을 할 때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고시원을 알아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잠원동이면 잠원동 고시원, 또 뭐 신사동 고시원, 어떨 때는 이렇게 검색도 하죠. 신사역 고시원, 논현역 고시원, 이렇게 동네 또는 고시원 또는 역명 고시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데 결국 거의 99%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시원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이런 마케팅 능력을 좀 갖고 있으면 정말 공실 없이 그냥 짱짱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하죠. 고시원을 하실 때 적어도 이제 블로그 마케팅 정도 하나 배워두시면 내가 필요한 임차인들, 여기 고시원에 들어올 입실자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능력이 첫 번째 필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화입니다. 내가 고시원에 뭔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 할 때도 내 고시원을 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고시원의 장점, 차별화. 자, 그러면 이 고시원의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그 방배동 사모님 아주머니의 성공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분의 차별화는 그거였습니다. 1일 3식. 1일 3식을 진짜 집밥처럼 해줬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텅텅 비던 이제 고시원을 이제 만실로 채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여기 이제 여대 근처나 1인 여성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아예 여성 전용 고시원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시원이 안전이 되게 취약하다 보니 뭐 CCTV나 이런 것들, 안전시설들을 잘 갖춰 놓는다든가, 다른 고시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많은 고객들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영 관리 능력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 청소가 안 되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칙칙하고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또 살고 있다고 해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시원 운영할 때는 그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고 또 환기도 잘하고 안전 시스템들도 잘 관리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 고시원 성공하기 위한 이제 세 가지 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마케팅 능력, 두 번째는 차별화, 세 번째는 운영 관리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운영하시면 고시원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자, 11번째는 이제 고시원 사업의 전망. 지금 내가 고시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시원 사업 전망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모든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고시원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각종 이제 규제 때문에 신규로 초과 공급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500제곱미터로 해서 어떤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고시원을 막 0.5평, 0.8평 단위로 그냥 따박따박 쪼개가지고 그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뭐 지금 서초 같은 데는 기본 고시원 하나 평수가 뭐 3평 이상은 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시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방을 막 나눠서 가운데도 이렇게 막 방들을 만들어냈었어요. 창문도 없이. 근데 이제는 이런 창문 없는 방들은 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또 예전은 복도가 중간이 0.5m 내지 0.8m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뭐 1.2m, 1.5m로 이제 복도도 확대가 됐죠. 그래서 고시원을 예전에는 똑같은 공간에 50개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20개, 3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고시원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죠. 도심의 이런 1인 가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해 가고 있는데, 저소득 1인 가구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상품이 고시원 말고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만 원 안팎에 버는 1인 가구들이 오피스텔 택도 없습니다. 뭐 원룸 주택 거기도 뭐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내고 전기수도가스 내고 하면 100만 원 소득자들도 이런 원룸에서 살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도심의 저소득층 1인 가구들은 결국 고시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층들이 계속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이런 느는 거에 비해서 이런 고시원의 공급은 거기에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의 역세권 도심 지역 내의 이런 고시원들은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